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진정방송에서 2030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메인 진행을 맡게 된 평범한 직장인 이민규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에서는 2017년 현재 이 2030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살펴보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러한 그 현실과 이런 어떤 솔직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같이 함께 할 청년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생각이 평범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청년 조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셨듯이 평범한 청년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 모인 이렇게 세 명의 생각이 평범해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청년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 이제 할 거리는 많지만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일단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부터 조금 시작해 보고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저도 그렇고 또 할 얘기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요새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안 보고 방송도 제가 종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종편 방송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역시 평범하지 않았어. 방송들을 좋아했는데 다큐나 어떤 그런 재방송, 재연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또 이 포털도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요. 매일 확인하고 거의 그냥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매일 확인차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핸드폰에 그 메일 어플만 깔아놓고 있는 그렇구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를 접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도 민규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포털 같은 거 특히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죠. 어디 맛집을 찾으려고 해도 네이버에 들어가야 되고 길 찾을 때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항상 보이는 게 그 뉴스들. 근데 그 뉴스들이 다 일명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너무 좌편향된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진짜 네이버가 아니다 이게 근데 좌이버라고들 많이 좌이버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포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사가 아닌데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똑같죠? 네, 제가 듣기로는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로도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달림한테. 네. 그래서 이제 안 보시는 편이시네요, 그러니까 방송도 잘 안 보죠. 보는데 볼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항상 이제 세월호 이야기, 그 인양된 거, 요새요. 거의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10월 24일 이후로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작년이죠. 작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생각들을 들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언론들의 기능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굳이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그런 특정 편향적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것이 포털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또 이게 그것을 이제 사실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 보급률도 네. 1위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지하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버스를 타든 네, 타든지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SNS를 한다든가 뭐 이제 메신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 기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통 이렇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매체들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근거 없는 의혹들 그런 것들이 막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되고 또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실이라고밖에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포털뿐만 아니고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을 때만 해도 네. 그 팟캐스트라는 채널이 굉장히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지금도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들어가 보면 온통 다 이제 좌파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채널들을 다 점령하고 계시고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김어준 뭐였죠? 낙곰수 맞아요. 그리고 주진우 씨의 뭐 현대사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전문가들을 계속 모셔서 이야기를 하고 화려한 언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를 사실로 믿게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러나? 요즘도 모르겠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것보다 펜의 힘이, 글의 힘이 강하다. 네. 그러면서 뭐 언론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고 언론이 늘 진실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뭐 대통령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게 대부분 이제 진짜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깨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하지? 라고 한 번쯤 의심을 품게 된다면 좀 이런 게 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광화문 광장에 두 집회 세력이 맞섰잖아요. 네, 태극기와 촛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도하는 형태만 봐도 확실히 그냥 언론은 거의 다 촛불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분했어 되게. 네, 저는 그 두 집회에 다 가봤었거든요. 태극기 집회를 나간 김에 이제 촛불 집회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뭐 그 규모로 보나 태극기 집회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를 집에 가서 보면 태극기 집회는 정말 뭐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고 촛불 집회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촛불 집회도 갔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근데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공포심. 와, 여기 진짜 사회주의 망령이 들었구나. 막 빨간 깃발에 뭐 막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러고 막 붙이고 장붙이면서 구판을 벌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제일 처음으로 공포심을 느꼈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놀거리가 많아요. 막 뭐 최순실 탱탱볼이라면서 이거 최순실 던져요 여러분 하면서 그런 걸 팔고 또 뭐 진짜 충격이었어. 음식 같은 거에도 뭐 촛불 같은 음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태극기 집회에 왔더니 그런 놀거리 먹거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진정성만이 존재를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태극기 모이신 분들이 여긴 놀거리 먹거리 아무것도 없는데 오신 이유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객관적인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청년들이 보기엔 여기 촛불 집회가 더 재밌고 세련됐고 뭔가 잘 가공해 놓았으니까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언론이 그 부분만 부추기기도 했고 약간 포인트가 세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진짜 뭐 촛불은 어떤 그런 뭐 놀이의 장이 됐고 또 이렇게 뭐 축제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보도들 또 그 보도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정말 이건 인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인권 유린 수준으로 이렇게 그 방송이나 또 종편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뭐 정말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서 나온 거니까 마약을 했다든지 청와대 안에서 뭐 구술을 했다든지 보톡스 세월호 7시간 동안 네. 그리고 행적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뭐 성형 수술을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진료 기록이나 어떤 이런 거는 국가 원수로서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중요한 보안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파헤쳐서 뭐 결국은 어떻게 돼서 대통령이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그런 어떤 아주 한심한 여성 거기에다가 또 이제 최서원이라는 저는 최순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명을 최서원이 맞는 그렇죠. 말이죠. 개명을 했으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최순실이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맞아. 잘못된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최순실 씨 하면은 뭔가 좀 더 없어 보이게 예, 조금 더 이렇게 좀 동네 아줌마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범한 아줌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정에 깊숙이 네. 개입을 해서 이 대통령은 지적 능력이 없었고 심지어는 뭐 아바타. 그 최서원 씨의 어떤 뭐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이제 뭐 넘어가서 뭐 세뇌가 돼서 거의 뭐 판단력이 뭐 없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게 이제 11월 중에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촛불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로 아니까 그걸 이제 촛불을 들러 나가고 이제 뭐 재미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네. 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뭐 말 그대로 거기에 촛불이 뭐 가수들도 나오잖아요. 맞아. 예, 그러다 뭐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서 가지고 놀고 막 그냥 이거는 뭐 풍자 정도를 떠나서 이건 이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도의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결국 그래서 그것이 민심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 탄핵의 어떤 사유까지 된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저는 이제 저 뭐 같은 세대지만 예,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국가적인 이런 사회적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중요한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네. 문제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책임감도 들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본인에게 저 스스로에게 의구심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네. 민규 씨 이야기 들으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하면 막 너 박사모지 아니면 너 일배충이지. 일배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다른 이제 평범한 뭐 청년들처럼 자꾸 평범한 걸 강조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대 때는 뭐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공부만 하셨구나. 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대 때는 전혀 그런 건 관심이 없었고 근데 저희 집안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3학년 때인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오는 막 이런 이제 광고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 알고 있는 DJ DOC의 그 DJ DOC의 그 노래가 막 같이 이제 삽입이 되면서 그 노래 김대중과 함께 춤을 맞아요. 그거에서부터 저는 그래서 막 따라하고 그래서 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요? 네. 혼나지. 네, 아빠한테 막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왜 저렇게 나를 혼내지 그랬었어요. 아버지 한번 만나뵙고 싶다. 아버지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제는 알죠. 네, 지금은 알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저 고등학교 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또 막 급부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기 자리 잡을 ADSL. 때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 저도 또 이제 그거에 또 휩쓸려가지고 와 노무현 뭐 야 저런 사람도 대통령을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뭐 지지 아닌 지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집에서 매장을 당할 뻔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부터 얼마나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나 이런 뭐 시사, 뭐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인데요. 예, 이제 그때부터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이 어떤 그 행동을 그러니까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저랑 비슷하게 처음 10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다들 뭐 다 바빴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학교 때 저도 네. 이제 사회 문제 좀 관심 가져보려고 네네네. 막 뭐든 찾아보면은 주변에 있는 자료들이나 그런 해석 이런 게 다 좌편향? 그러니까 그쪽 시각에서 다 쓰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막 교양 강좌를 들어도 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망친 뭐 나쁜 맞아요. 대통령 항상 네, 이런 식으로만 그랬어요. 네네. 말하시고 해서 네네. 되게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셔서 우파로 오시게 된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할 것까지는 없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그 교수님들 얘기하시다가 정치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어떤 뭐 전공이든 교양이든 가리지 않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그쵸. 이제 대학 다닐 때가 이명박 정부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왜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냥 말을 말든지 아니면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네.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끔 그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사실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100%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영어학원 다닐 때 문법을 배우는데 수동태, 능동태를 배울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떻게 배웠냐면 MB를 쥐박이라고 해요. 네. 능동태는 쥐박이가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쏜다. 그건 능동태예요. 그리고 뭐 시민들이 쥐박이에게 물대포를 맞는다. 이건 네. 수동태. 막 받아 적고 뭐야 막. 그렇게 세상에. 예시를 들어서 세상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근데 진짜 문제인 거죠. 저도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예.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 관련 에피소드였는데 네, 제가 네.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해서 09년도인가 10년도에 이제 축제를 갔어요. 그래서 축제를 갔는데 서로 이제 응원전이 상대방 라이벌 학교랑 응원전으로 기싸움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학교에서 막 기면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김연아가 있다는 그쵸. 거죠. 우리 학교 김연아 있다. 그 라이벌 학교가 김연아 선수를 그때 이제 배출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가 죽어 있는데 저희 응원석에서 누군가가 이명박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상대 맞아요. 라이벌 맞아요. 학교 맞아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응원석이 난리가 났어요. 다 일심동체로 막 이명박을 막 외치고 또 상대방 그 응원석에서는 막 미안해. 왜 미안했을까? 그러니까 와,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욕을 많이 먹으셨네요. 그렇죠. 뭐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많이 또 평가절하도 되고 있고 상당히 또 인식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안 좋게 또 덮어져 있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숙연해졌어. 조금 이제 과거에서 좀 이제 시점을 당겨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1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맞아 이 얘기하고 있었지. 네, 탄핵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그것은 그 방송이 터진 10월 24일 어떤 모 방송사의 태블릿 PC 관련한 방송이 보도되기 전날, 저는 보도되기 전날 그
개헌 문제를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맞아요. 있었는데 맞다. 그 다음 날이 바로 10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어쨌든 권력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제 국회의 어떤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정권을 바꿔보려는 야권과 결탁을 해서 결국 탄핵을 시켰다. 근데 그 탄핵 사유도 되게 보면 뭐 지금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밝혔듯이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하자가 많은 거였잖아요. 졸속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것도 네. 있었어요. 송민순 회고록이라고 해서 네, 그것도 확 쳤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종노릇을 했던 그 만행이 지워졌던 것도 북한 저는 종노릇. 굉장히 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표현이 종노릇이 되게 확 와닿네요. 맞지 않아요?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한 거니까 그건 그렇죠. 종이지. 예, 일국의 뭐 비서실장이 결재를 받았으니까 받고 한 거니까. 네. 당시 처음에 그 뭐랄까 탄핵의 시초가 됐던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건 아니 뭐야 문재인이 종북짓을 했는데 그게 지금 묻히고 있잖아. 이거 뭐야 우리 기억해야 돼. 막 이렇게 했지만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외친다고 해서 또 기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선거 때도 그런 걸 많이 부각시켰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었죠, 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사모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많은 방송을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또 보는 거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일단은 그 해오신 4년간의 이런 어떤 일들을 보고 제가 무조건 무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처럼 막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오신 일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더 그런 마음이 깊어졌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하신 일 되게 많죠. 네, 읊어보자면 지금만 해도 개성공단 폐쇄했죠. 그러니까요.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었죠. 통진당 해산시켰죠. 네네. 또 뭐 있지? 노동개혁하려고 노동개혁도 네, 그리고 교과서 맞아요. 맞네. 훌륭한 일 많이 하셨죠. 창조경제 경제는 근데 제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시민논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지금 딱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그런 컨텐츠가 창조경제 그 정책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앞을 내다보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이 창조경제가 뭐냐. 산업 간 융합. 그리고 산업과 어떤 정보통신의 융합. 그리고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예를 들면 경제와 문화의 융합이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처끼리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산업 간의 융합, 산업 간의 어떤 그 정보통신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경제의 모델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그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님들도 잘 모른다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네네. 처음엔 모호했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산업 간 그런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줄여서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12월에 그렇게 12월 계속 그런 종편 무슨 언론 기사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 탄핵까지 돼서 지금 상황까지 왔잖아요.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됐고 그리고 또 인용에 있어서도 법적 절차도 또 잘못됐다고 또 그런 그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런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너무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여성으로서 심각하게 어떤 그런 인권 침해, 그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또 본인과 이렇게 맞서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사실상 이렇게 쫓겨나게 되다시피 그렇게 되는 현실이 정말 저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한 개인 여성의 이건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문제다. 엄청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수사 시간도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자주 하면서 수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대 수준의 거의 뭐 고문 수준의 이런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네. 이재용 부회장 팔에 포승줄 묶어가지고 맞아요. 사진 찍어서 네. 내보낸 거 보고도 굉장히 내가 이재용도 아닌데 내가 분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모욕당한 기분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되게 이런 발언은 좀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근대 국가라면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증오심만으로 여러 명이 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해서 그냥 정당하게 얻었던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처사였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도 사실 크게 부각을 안 하고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제가 측근이었다면 이렇게 뭐 외신에 이런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 현실, 인권 탄압 현실, 그래서 사실 근거 없는 그런 어떤 그 주장들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못하게끔 그런 어떤 뭔가 액션을 취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여론이 악화된 것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헌에 있어서 이 문제와 대립돼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됐지만 그 촛불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게 된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런 의도는 숨긴 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측근이 너무 이게 좀 잘못 이렇게 대처를 또 도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모르겠어요. 뭐 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감 안 하는 2030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네. 아주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나쁘고 정말 이 죄를 짓고 뭐 당연히 천하의 나쁜 당연히 중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공감해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SNS 친구는 사실 또 우리 쪽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세상에 갇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줄 알고 이렇게 보호막 속에 있다가 가끔 다른 데 나가서 일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싸울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저랑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럴 때 보면 좀 그렇다고 내가 점점 친구가 없어지지 않아요? 막 내가 맞아요. 절교한 친구 있어요. 저도. 싸워가지고 이겨서 또 내가 뭐 할 것이며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 의견이 다른 친구와? 의견이 다른 친구하고는 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인연을 끊었던가 아니면은 예, 그냥 이제 서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맞아, 중재 맞아. 타협을 적당히 보든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막 먹을 거 얘기하고. 네, 그냥 딴 신변 잡기 다른 얘기하자. 우리 이런 걸로 서로 연애 싸우지 얘기나 말자. 하고, 예, 연애가 요즘 어떻고. 예, 그렇죠. 뭐 연예인 얘기도 그렇고 연애뿐만 아니라 연예인 얘기 좋아하는 거. 연예인 얘기도 좀 좀 위험한 달라. 게. 그거 되게 다르더라고. 막 예, 그렇죠, 그렇죠. 나는 김재동이 싫은데 친구들에게 김재동은 개념인인 거예요. 맞아. 개념 연예인.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그 급진적인 어떤 편향성을 띤 그런 연예인을 이렇게 막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아주 훌륭하시죠. 그런데 다 깔려 있는 건 박근혜, 최순실, 나쁜 사람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사실 막 먹을 거 올리고 나 어디 가서 뭐 어디에 있다, 나 뭐 먹었다, 나 뭐 이렇게 그쵸, 여행 좋은데 가서 왔다 뭐, 이거 예. 자랑하는 게 인스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좌익 세력들이 인스타에도 조금씩 퍼진 것 같아요. 그 어. 인스타 특유의 간단 명료한 태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박근혜 나쁜 년, 뭐 최순실 나쁜 년, 탄핵해라 그런 인스타에도. 걸 보고 내가 그래서 저도 원래 인스타는 그런 식으로만 활용을 하다가 저도 막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박정희 대통령 우리 가까워 나도 그런 거 올리셨어요? 그런 거 막 올려놓고 참.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든 뭐든 지금 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선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쵸, 이미 우리 벌어진 이제 일이죠.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5월 9일이면 대선인데 대선 대통령 누구 뽑으실 거예요? 비밀 선거.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국회의원들처럼. 네. 그래서 저는 웃긴 게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 기간 동안에 네네. 남은 기간만 하는 건데 대통령은 보궐선거 하면 앞으로 5년을 그냥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라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뭐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이제 언급을 좀 자제할게요. 왜요? 왜? 아니 사실만 말하는데 이제 혹시나 또 뭐 문제가 될까 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 그 얘기는 하고 싶어. 네. 달림 말고 안씨 있잖아요. 네. 안씨 연설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봤어요? 연설이 뭐지? 너무 좀 어떤 점에서 후보자 당선되고 연설이었나?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는 그냥 그 안씨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얇은 목소리.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일부 뭔지 알겠어요. 지지세력들은 득음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내가 만약에 연설을 해요. 그럼 뭐 안녕하세요 조 의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던 거를 안녕하십니까 조 의원님 막 이렇게 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톤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득음했다고. 그러니까 그 후보가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약간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초딩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글씨체도 근데 이제 그렇고. 그거를 좀 벗어나시고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 스피칭을 뭐 전문적으로 배우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배우신 거 어쨌든 굉장히 힘이 들어가셨던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변 잡기였어. 언론으로 또 돌아가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새도 뉴스나 종편을 안 보는 이유는 특정 후보의 대세론과 또 다른 방금 말씀드린 그 목소리에 힘주시는 분 그 두 분 간의 양자 대결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진짜일까? 그래서 왜 그러면 분명히 그 노선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세론과 목소리에 힘주시는 분. 그래도 근데 이게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건 사실이니까 호남 지역에서 갈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이제 고 호남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지를 또 받고 있다라는 건 맞지만 어쨌든 조금 어떤 이념적으로서는 다르잖아요. 약간 두 분이 다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보고 가재는 있다고.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인데. 빨갱이가 빨갱이지 뭐. 근데 이분들이 뭐 빨갱이란 말을 한 적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면은 다른 또 그 두 가지 색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람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가요? 그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보도 행태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좌편향 됐다는 그 반증인 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어쨌든 저는 그 뿌리가 한 뿌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미세한 뭐 정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틀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에서 나온 게 네, 그 국민의당이니까 그 뿌리는 같은 거 아닌가, 그쵸. 근본은? 근데 이제 결국 그 둘 중에 누가 되냐로 계속 저희 언론은 보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좌편향 됐구나. 다 좌파 후보들만 나와서 그렇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제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둘이 진짜 대세라서 저렇게 저 두 사람만 부각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또 대중들은 싶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살짝 요즘 이제 우클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이제 네. 거기에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런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또 국민의당과 안철수. 네. 근데 사실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지역구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어떤 뭐 이렇게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역 감정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집단이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국민의당의 기반이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뭐 노무현 문재인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그쵸. 있다는 새 정치를 마치 그렇죠. 목소리에 힘주는 사람이 할 거라. 네. 저는 그게 뒤에 누가 있는지도 걱정이에요.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뭐 미국에서 어떤 타격 준비도 뭐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북한에서 찌라시 봤어요. 북한에서 아니 사실로 나온 건 사실로 나온 게 아니요 북폭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요격하겠다. 그걸 동맹국에는 통보했다는 건 사실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도 되게 불안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저는 보지 않지만 이제 분석을 보면 대선에 대한 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육지로 올라오신 그 세월호 올라오신 그 인양 문제 그것으로 대부분의 뉴스가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언니. 맞아. 그래서 참 정말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기능을 언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이게 이제는 아예 그냥 고질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뭐 좌편향이라면 좌편향일 수도 있는 거고. 좌편향이죠, 완전. 그래서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네.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이 2030 젊은 층들이 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이제 정민 씨가 저번에 네. 기사 봤다고 했잖아요. 문화일보에서 지지도, 이념 지지 성향을 봤다고 그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 1면에 난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연령별로 나눠서 연령마다 어떤 정도의 이념 지향을 하고 있나 그걸 조사한 그 결과였어요. 근데 가장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예상대로 50대, 60대 그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게 20대더라고요. 신기하죠. 저희 나이 때.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그거를 그 기사를 보고 내가 평범한가? 내가 대세인가? 나도 다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진짜 말 그대로 샤이 보수라고 하듯이 나 사실 보수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한 20살 청년한테 들었던 얘긴데 막 이런 나라 걱정을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반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한 반에 2~3명에서 5~6명 이상이 일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배를 한다는 게 저희가 딱 듣기로는 성향이 정치 성향이 올바르구나라고 우리는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그래? 10대들이 일배를 많이 하는구나. 오해네요. 그쵸, 의외죠. 근데 또 이 말은 우리는 딱 이 말이 뭔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뭐 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머 쟤네 일배충인가 봐 또 이럴 수는 그렇죠. 있지만 일배하세요? 무슨 뜻인지 네, 가끔씩. 특히 그러니까 막 마음을 위로해 줄 때가 많더라고요, 일배가. 공감 가는 글들이 그쵸? 많이 있으니까 저도 뭐 그쪽에 공감하는 편이라서 저도 정보 수집 차원에서 네, 가끔 보는데 그 막 기존에 일배라고 하면은 막 진짜 사이코들만 모여 있는 그런 사회 사이트. 암적인 존재로 막 여성을 엄청 비하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로 인식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배를 기억하는 것도 제가 처음 일배라는 사이트를 알았던 게 2011년, 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는 보수 우파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종편에서 JTBC였던 것 같아요. 막 일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막 그런 것 막 집중 분석을 하면서 와 일배 저거 쓰레기네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용어들이 왜 어때서 그렇지? 그런 잘 기억 안 나요. 뭐 틀딱 이런 게 있었으려나? 아무튼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일배 죽이기에 들어갔구나. 왜 일배만 가지고 그럴까? 사실 모든 커뮤니티마다 그런 폐악적인 부분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근데 왜 굳이 그 타깃이 일배가 됐을까? 이거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좀 의심스러워요. 왜 하필 일배만 가지고 그럴까? 그렇다고 뭐 일배의 모든 글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세대에 있어서 뭐 그렇게 10대들이 또 일배를 하는 그런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샤이 보수다 뭐 이런 층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런 상황에다가 국제 정세도 되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또 보시는 20대, 30대 분들이 있다면 과연 이제 뭐가 진실이고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좀 봐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당장 직면한 것부터 해서 뭐 앞으로 뭐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대선의 중요성. 투표하러 많이들 가셔야겠죠. 그렇죠. 투표 많이 하셔야죠.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니까. 제가 조선일보에 2014년 8월에 나왔던 어떤 네덜란드 소설가의 칼럼을 봤어요. 근데 그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합리적이라는 게 뭔가. 목이 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뭔가. 정말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좀 정중앙에 서서 좌우를 똑같이 바라보고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뭐 당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뭐 설득이 되고 뭐 그들한테 뭐 그거는 뭐 모르죠. 그건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2030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보시고
내가 합리적인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좀 한 번씩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또 좀 달라지는 그런 또 어떤 그 풍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요 탄핵과 대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또 언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첫 방송이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이제 최근 몇 달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20대, 30대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시사 이슈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이 관심사를 갖고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